어머님, 그 블라우스 어느 백화점에서 사셨어요? 어머, 시장에서요? 역시 사람은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참기 힘든 굴욕의 말이었습니다. 보증금 3억 원, 그리고 위약금 5천만 원. 그 막대한 돈을 잃더라도 저는 이 기만으로 가득 찬 곳에서 단 하루도 더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호화로운 시설, 호텔급 서비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것은 보증금의 액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냉혹한 차별과 경멸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 앞에서 저의 40년 인생 자체를 더러운 걸레 취급했던 그날, 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혹시 저의 이 비참한 경험담에 잠시나마 귀 기울여 주실 분이 계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화려한 실더타운 광고지 뒤에 숨겨진 노인시설의 차가운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71살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40년간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그릇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손님과의 흥정, 사람의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 그리고 무엇보다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시장 사람들의 정신.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에게는 그 가게만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그 분주함이 저의 깊은 고독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이길 수가 없더군요. 68이 되던 해 허리와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의사로부터 더 이상 서서 일하는 것은 무리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의사로 일하는 아들 동현이는 자주 걱정 섞인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발 무리하지 마시고 가게 접고 편히 쉬세요. 그 몸으로 하루 종일 서 계시는 건 정말 안 됩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날 40년 단골 손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생을 손님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저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너무나도 길고 적막했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딸 지연이가 아주 고급스러운 책자 하나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그것은 골드 팰리스라는 이름의 최고급 실버타운 안내 책자였습니다. 이게 뭐냐?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실버타운이야. 수영장, 헬스장, 문화센터는 기본이고 의사랑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한대. 저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허, 나랑은 상관없는 세상이구나. 보나마나 엄청나게 비싸겠지. 지연이는 제 옆에 바싹 다가앉아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모아두신 돈 있으시잖아. 이제 돈 아끼지 말고 엄마 자신을 위해서 써. 엄마 몸이 제일 걱정이야. 혼자 계시는 것도 불안하고. 이런 전문 시선에 들어가면 식사 걱정, 청소 걱정 할 필요도 없고 비슷한 연배에 교양 있는 분들과 어울릴 기회도 많대. 그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들 동현이도 전화 너머로 딸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말이 맞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본인의 인생을 즐기실 차례입니다. 비용은 저희도 보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들의 그 진심 어린 효심에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화려한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40년간 남대문 시장의 먼지 속에서 악착같이 살아온 저에 대한 보상.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며칠 뒤 아들 레오와 함께 방문한 그곳은 마치 도심의 6성급 호텔과도 같았습니다. 눈부신 대리석 로비,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깍듯한 직원들. 그 화려함에 순간 기가 죽을 정도였습니다. 상담실에서 저희를 맞이한 것은 지배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요코소. 저희 골드팰리스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특히 어르신처럼 평생을 현역에서 땀 흘려 오신 분들께 최고의 휴식을 선사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의 정중하고 진심이 담긴 듯한 환영사에 제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안내 책자를 보니 시설의 내용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벨로색 수영복을 입고 풀장에서 미소 짓는 노인들, 정원에서 담소를 나누는 신사 숙녀들, 미술실에서 유화를 그리는 우아한 노부인, 제가 평생 꿈꿔보지도 못한 화려하고 품위 있는 노년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슬쩍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곳에 입주해 계신 분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대학 총장, 종합병원 원장, 대기업 회장 출신 등 대한민국 상위 1%의 분들과 교류하며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남대문 시장 장사치에 불과한 데가 감히 저런 구름 위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잠시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반발심이 솟구쳤습니다. 나라고 이런 데 살지 말란 법이 있나? 나도 내 힘으로 악착같이 돈 벌어서 내 돈 내고 들어오는데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 40년간 시장에서 다져진 제 뚝심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지배인은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처럼 자신의 손으로 인생을 일구어 오신 분이야말로 저희가 가장 존경하는 고객입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존중받으십니다. 그 말이 제 마지막 망설임을 날려버렸습니다. 옆에서 딸 지연이가 기쁜 얼굴로 웃는 것을 보니 제 설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저에게는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었습니다. 입주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 짐은 놀라울 정도로 단출했습니다. 40년간 입었던 낡은 옷가지들과 몇 권의 낡은 책, 그리고 먼저 간 남편과 찍은 빛바랜 사진 몇 장.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실버타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샹들리에 아래 선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걸까?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담당 매니저는 마치 귀빈을 모시듯 깍듯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골드팰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어르신의 황금빛 노후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방은 15층,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반짝이는 욕실, 최신식 주방. 제가 살던 낡은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방에 사신다는 최 여사라는 분이 환영의 뜻이라며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골드팰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옆방에 최윤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드실 테니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 친절함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여기서 좋은 친구도 사귀고 평생 못 해본 취미도 배우며 즐겁게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게 시설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쪽은 피트니스 센터고 저쪽은 실내 수영장이에요. 매일 아침 8시부터 아쿠아로빅 수업이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세요. 정말 좋아요. 로비를 지나다 마주치는 입주민들도 모두 품이 있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제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곳 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입주한 지 며칠이 지난 후부터 저는 이 실버타운의 화려한 외면 뒤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처럼 꾸며진 호화로운 식당의 좌석은 자유석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창가 자리는 늘 똑같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저처럼 평범한 행색의 사람이 그 근처에 앉으려고 하면 어디선가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창가 쪽 빈자리에 앉으려 하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화려한 옷차림의 노부인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 그 자리는 박 회장님 내외분 자리인데 모르셨나 봐요. 그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당신 따위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 라는 명백한 거절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 식당 가장 구석진 어두운 테이블에 가서 혼자 앉았습니다. 그때 저와 마찬가지로 구석 테이블에서 조용히 식사하던 수수한 차림의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숙, 저보다 5살 많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을 통해 저는 이 시설의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아요. 저 사람들은 임페리얼 클럽 사람들이니까. 임페리얼 클럽? 제가 되묻자 영숙 씨는 목소리를 낮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해요. 입주할 때 낸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말이에요. 10억 원 이상을 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 모임, 그게 바로 임페리얼 클럽이에요. 영숙 씨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보증금의 액수로 사람을 차별하고 등급을 매긴다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유심히 주변을 관찰해 보니 영숙 씨의 말대로 이곳에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임페리얼 클럽 멤버들은 언제나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식당에서는 그들의 테이블에만 주방장 특선 요리가 제공되었고 시설 직원들은 그들의 앞에서는 마치 하인처럼 굽실거렸습니다. 반면 저나 영숙 씨와 같은 일반 회원들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고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문해센터의 인기 강자인 골프 레슨이나 와인 강좌 등은 임페리얼 클럽 멤버들로만 수강 인원이 마감되어 저희가 신청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저희 일반 회원에게 허락된 것은 뜨개질이나 서예 같은 소박한 강좌뿐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차별은 일상의 모든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으면 임페리얼 클럽 멤버가 지나가기만 해도 직원이 달려와서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소파는 임페리얼 멤버 전용이라서요. 라며 은근히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저는 남대문에서 40년간 온갖 종류의 손님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재벌 사모님도 일용직 노동자도 제 가게 안에서는 모두 똑같은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시설 안에서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고 돈이 그 사람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해도 이야기는 금세 남편의 직업, 자식의 학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에 대한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그릇 장사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의 얼굴에는 순간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가고 대화는 또 끊겨버렸습니다. 마치 어쩐지 교양이 없더라니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점차 누구와도 말 섞는 것이 싫어졌고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입주 상담 때 그 지배인이 했던 누구나 평등하게 존중받으십니다. 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곳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계급이 나뉜 화려하고도 내혹한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한 감옥 안에서 제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리지 않은 것은 단 한 사람 영숙 씨라는 친구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저보다 5살 위인 76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강철과도 같은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식당 구석에서 홀로 처량하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영숙 씨가 조용히 제 옆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순자 씨, 이곳 음식은 보기만 그럴듯하지 조금도 마음이 따뜻해지지는 않는구려. 그것이 그녀와 나는 첫 제대로 된 대화였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의 기구한 반평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6.25 전쟁 당시 흥남 부두에서 부모와 헤어져 북에 남겨진 전쟁 고아였습니다. 수십 년간 북에서 온갖 차별과 핍박을 받으며 살다가 10년 전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탈북민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라고 영숙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곳에 따돌림 정도는 어린애들 장난 같지요. 먹을 것 걱정 없고 잘 곳 걱정 없으니 저는 그저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찮은 일로 불평을 하고 있었던가. 40년간 남대문 시장에서 살아남은 나의 억척스러움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결코 저를 학력이나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보며 순자 씨, 참으로 정직하고 아름다운 손을 가졌구려. 평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이 손이 다 말해주고 있소.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제 마음을 구원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매일같이 시설 정원 구석의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이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시설 안에서 유일하게 제가 진짜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와의 소박한 평온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임페리얼 클럽 멤버들은 저와 영숙 씨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지나갈 때면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험담을 했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시장 아줌마랑 탈북자 할머니 아주 끼리끼리 잘 어울리네. 왠지 이 근처만 오면 공기가 탁한 것 같지 않아요? 시장의 비린내가 옮겨 붙기라도 하나? 그 너무나도 저급한 말에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르르르 떨렸지만 영숙 씨는 그저 조용히 저를 말릴 뿐이었습니다.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순자 씨. 저런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니. 하지만 어느 날의 사건은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들 동현이가 손주를 데리고 면회를 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나는 손주의 모습에 기뻐하며 로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페리얼 클럽의 회장격인 전직 장관 부인 김 여사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희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더니 보란듯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려더니 제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동현 원장님 아니세요? 어머님이 이곳에 계신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원장님도 이제 슬슬 생각해 보셔야 할 때가 아닌가요?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분들이 모이는 사교회장입니다. 너무 시장 냄새를 풍기고 다니시면 다른 분들께 큰 신뢰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 모욕적인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언가 반박하기도 전에 제 아들 동현이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김 여사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늘 저희 병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실례를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단단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그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눈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항의하기는커녕 자신의 병원 VIP 고객인 김 여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신뢰와 애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한심한 배신에 깊이 상처 입은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식사도 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여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걱정한 영숙 씨가 몇 번이고 방을 찾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어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딸 지연이가 갑자기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한테 들었어. 요즘 계속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여사의 모욕적인 말,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아들의 비굴한 태도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딸의 얼굴은 점차 분노로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세상에, 오빠도 그 김 여사라는 사람도 정말 최악이네. 엄마,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었어?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소용없다, 지연아. 엄마는 이제 다 지쳤어. 여기는 엄마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 바로 그때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리고 김 여사가 몇 명의 임페리얼 클럽 멤버들을 거느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 여사님, 몸은 좀 괜찮으신가?
따님이 우셨다고 듣기에 인사차 들렀지. 그 너무나도 가식적인 태도에 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인사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 알고나 있으세요? 하지만 김 여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딸의 수수한 옷차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따님? 어느 대학 나오셨나? 직장은 어디고? 그 노골적으로 사람을 얕잡아보는 태도에 저 역시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언가 말을 하기도 전에 김 여사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저의 40년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너무나도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블라우스 어느 백화점에서 사셨어요? 어머, 시장에서요? 역시 사람은 출신은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김 여사의 그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40년 인생 그 자체를 마치 더러운 오물처럼 폄하하는 그 냉혹한 말. 딸 지연이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에 대해 무엇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40년간 남대문 시장에서 홀로 우리 남매를 키워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요. 하지만 김 여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딸의 수수한 옷차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나, 따님, 시장 출신 따님치고는 제법 말솜씨가 좋으시네. 하지만 말이에요, 아가씨. 이곳은 그런 천박한 세계와는 다른 곳이에요. 이곳은 태생부터 교양과 품격을 갖춘 분들만이 모이는 특별한 장소. 당신들 같은 분들이 있기에는 조금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말이 제게 가해진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 말씀대로 이곳은 저 같은 시장 장사치가 있을 곳이 아닌 모양이군요. 저는 오늘부로 이 위선으로 가득 찬 시설을 퇴소하겠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퇴소 선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에서 여유만만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초조함이 떠올랐습니다. 지배인이 허둥지둥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퇴소하시면 계약에 따라 5천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5천만 원? 그것은 저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한시라도 빨리 이 숨 막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5천만 원으로 제 자존심을 되살 수 있다면 아주 싼 값이지요. 제가 그렇게 쏘아붙이자 딸 지연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기다려, 엄마. 그럴 필요 없어. 딸은 스마트폰을 꺼내 익숙한 솜씨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외삼촌, 저 지연이에요. 네, 지금 엄마 계신 실버타운에 와 있는데요. 실은 여기서 저희 엄마가 아주 끔찍한 차별과 따돌림을 당하고 계세요. 네, 증거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 대화 전부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딸의 남편, 즉 제 사위의 형은 인권 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던 딸은 이윽고 단호한 어조로 지배인과 김 여사에게 통보했습니다.
지배인님, 그리고 김 여사님, 당신들이 방금 하신 행동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명백한 노인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형사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저희 변호사가 내일 정식으로 연락드릴 겁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 1원도 지불할 의사가 없습니다. 딸의 서슬퍼런 태도에 지배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여사 또한 방금 전까지의 위세는 어디로 갔는지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사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어서 남대문 시장 상인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상인 회장은 전화기 너머에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우리 순자 누님을 무시해? 알았다. 당장 우리 시장 젊은 놈들 다 끌고 거기로 쳐들어갈 테니 딱 기다리고 있어. 1시간 뒤 실버타운 정문 앞에는 시장 상인들이 입는 작업조끼를 입은 건장한 청년들이 수십 명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시설 로비를 점거하고 우리 대모님 괴롭힌 놈이 누구야? 당장 나와! 라고 고항을 치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다른 입주민들은 겁을 먹고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방송국 취재 차량까지 달려와 시설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지배인은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위약금은커녕 그동안 내신 보증금까지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비참한 몰골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에게 용서를 빌기 전에 당신들 시설에서 똑같이 상처 입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사죄하시오. 그날 저녁, 저는 남대문 상인들이 마련해준 차를 타고 그 거짓된 낙원을 떠났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영숙 씨가 함께였습니다. 그녀 또한 이 소동을 계기로 퇴소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감옥에서 해방된 저희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저희의 고향 남대면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을 맞이하듯 저와 영숙 씨를 뜨겁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순자 누님, 잘하셨소. 영숙 씨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마셔. 그들은 저희가 당분간 지낼 거처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장의 환송가 바로 턱 밑에서 들려오는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의 옥탑방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호화롭던 실버타운의 스위트룸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 지연이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딸은 제 앞에 앉자마자 갑자기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가 그런 끔찍한 곳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 정말 나쁜 딸이야. 저는 딸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아니다, 지연아. 네가 없었더라면 엄마는 지금도 저곳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을지 모른다. 너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저희 모녀는 오랜만에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은 제가 실버타운에 입주한 이후로 줄곧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남편이랑 시댁 눈치가 보여서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어. 저는 그런 딸을 결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가정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아프도록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와 영숙 씨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시장 상인들이 마련해준 옥탑방의 옆방에서 나란히 살게 되었습니다. 40년간 장사만 알고 살아온 저와 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뎌야 했던 영숙 씨. 저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낮에는 시장에서 싸고 싱싱한 재료를 사다가 함께 저녁을 지었습니다. 제가 생선 다듬는 법을 가르쳐주면 영숙 씨는 맛깔스러운 북한식 순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둘이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마음 편한 친구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평온한 노후였습니다. 실버타운의 화려한 만찬보다 둘이서 마주 앉아 먹는 뜨끈한 김치찌개 한 그릇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아들 동현이에게서 사죄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의사라는 허울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현아, 네가 사과해야 할 대상은 이 어미가 아니다. 네 그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버린 너 자신의 나약함에 사과하거라. 아들과의 깨어져 버린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은 언젠가 부모의 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언제까지나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 상인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영숙 씨와 함께 시장 한복판에 작은 무료 상담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순자와 영숙의 만물 상담소. 저희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온갖 고민거리들을 들어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장사 고민, 가정 문제, 자식 교육 문제 등 저희가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는 없었지만 그저 묵묵히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때로는 저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상담소는 금세 시장의 명물이 되었고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젊은 여성 상인 한 명이 울면서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순자 어머님, 저 이제 가게 문 닫아야 할까 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출이 오르지를 않아서. 저는 그녀의 가게 진열대를 유심히 살펴보고 40년간 쌓아온 장사꾼으로서의 감으로 조언했습니다. 아가씨, 물건은 좋은데 진열이 영 엉망이구먼. 손님 눈길을 끌려면 이렇게 어중간하게 놓으면 안 돼. 저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앞으로 끌어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큰 목소리로 손님을 끌어야지. 부끄러워하면 장사 못해. 제 좋은 대로 한 그녀의 가게는 다음 날부터 신기하게도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에게도 아직 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실감이 저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희가 남대문에서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풍문으로 그 골드 팰리스의 뒷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건이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실버타운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입주 희망자는 뚝 끊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부 고발이 잇따르면서 엉터리 간병 시스템과 비자금 조성 등 온갖 비리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설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고 그렇게 거만하던 지배인도 오만방자하던 임페리얼 클럽 멤버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딱히 고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을 돈으로 평가하는 그런 장소에 진정한 평안이 깃들 리가 없다는 것을요.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화려한 샹들리에나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의 교류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영숙 씨와 함께 소박한 축배를 들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인생과 저희가 되찾은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딸 지연이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남편이랑 상의했어. 지금 사는 집 팔고 엄마랑 영숙 아주머니 사시는 곳 근처로 이사 오려고. 저는 깜짝 놀라 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날 남대문 상인 아저씨들이 엄마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 나 깨달았어. 진짜 가족이라는 건 핏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이 남대문의 일원으로서 엄마랑 영숙 아주머니 그리고 시장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딸의 그 생각지도 못한 결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딸 내외는 정말로 남대문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연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상담소 일을 돕기 시작했고 사위도 주말이면 시장에 나와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손주들도 어느새 시장의 귀염둥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영숙 씨도 이제는 완전히 지연이에게 마음을 열고 진짜 모녀처럼 다정하게 지냅니다. 저희는 핏줄이나 기존의 가족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인간적인 연대였습니다. 오늘도 남대문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저는 영숙 씨와 딸 지연이 세 사람이서 상담소 작은 창문으로 붉게 물드는 시장의 소요를 내려다봅니다. 억센 상인들의 목소리, 흥정하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에게는 더없이 편안한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그 호화롭던 실버타운의 정막 속에서 제가 느꼈던 지독한 고독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활기가 이곳에는 있습니다. 엄마 봐. 오늘 저녁 노을 정말 예쁘다. 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이렇게 평온한 황혼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싶습니다. 40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가게도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우정과 딸과의 새로운 유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인생을 제 두 발로 걸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것만이 아니라고. 그것은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호화로운 시설과 극진한 서비스를 내세우던 최고급 실버타운. 그 화려한 가면 뒤에서 제가 본 것은 돈으로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상인으로서 살아온 자부심을 짓밟혔지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구해준 것은 핏줄보다 진한 우정과 딸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노후의 안식처란 화려한 시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와 같이 보이지 않는 차별에 고통받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노후를 보낼 장소에 대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